자, 교재 371페이지요. 아래 보면 팽창 탱크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에 보면 이게 팽창 탱크라고 했고 이게 팽창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팽창 탱크를 보면 크게 찍찍 소리가 나죠. 팽창 탱크에 보면 크게 개방식 팽창 탱크가 있고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통 온수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쓰는 거고 고온수난방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팽창 탱크라고 한다면 안전 수위라는 게 있고 안전한 물의 높이, 안전 수위라는 게 있고 표준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수위. 그럼 표준 수위를 넘어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관을 하나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이 관을 갖다 우리가 넘침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침관. 우리 급수 방식에서도 고가 탱크에 넘침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하나의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관이 배기관입니다. 배기관. 물리칠 배자, 공기를 배출하는 관. 배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팽창관이에요. 우리 이 팽창관은 온수 수직 주간 끝을 연결해서 팽창 탱크에 자유개혁하는 거죠. 이 팽창관의 역할이 뜨거우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난다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4도씨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최적이 4.3% 증가하잖아요. 늘어나는 물은 여기로 들어가라 이거죠. 또 이 배관 안에 이상 압력이 있다. 그럼 그 압력을 빼는 도피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이 있는데 이게 안전관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건 이 개방식 팽창 탱크의 주요 구성 요소가 넘침관, 배기관, 안전관, 팽창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아마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걸 보시면 되고 이제 밀폐식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밀폐식을. 여기에 보면 이게 밀폐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안전수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수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씨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 압력계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계. 예를 들어서 압력을 계속 가하면 터져버릴 거 아니야. 이게 밀폐되어 있는데. 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라는 게 있다. 또 여기 보면 수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위계. 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계기다 이거죠. 우리 그 자동차에 기름이 앵고 바닥에서 E서부터 F까지 풀까지 있잖아요. 굳이 뚜껑 열고 얼마인지 안 봐도 계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물이 얼마만큼인지 수위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공기 압축기로 압력을 가합니다. 공기 압축기로 압력을 가하면 공기 압축기라고도 공기 가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을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관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 안전밸브. 안전밸브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팽창 탱크에서 보면 일본에 물이 온도 변에 따른 최적의 증감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래서 개방식은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몇 메다 이상이라 했어요? 1m 이상. 그 아래 B지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최상단부의 배관에서 팽창 탱크까지 높이는 1m 이상 한다는 거. 그다음에 팽창 탱크의 용량은 온수 팽창량의 2배에서 2.5배 그런가 보다. 밀폐식이요. 고온수 난방에 이용된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압력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밸브를 열어 팽창수를 배출하고 지역 난방, 고온수 난방에 쓰인다.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이제 그 아래 보면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의 비교가 있는데 여기다 별표 곱하기 100. 이미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다.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열 시간 보면 증기 난방은 짧다 또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온수는 길고 연용량은 증기가 당연히 작죠. 비율값이 1.85잖아. 그죠? 온수는 크죠. 4.19 되니까 그죠? 열 운반 능력이 당연히 증기가 빠르죠. 왜? 증발 잡열을 이용하니까. 온수 난방은 적죠. 숫자로 말하면 온수 난방 1초에 1m나 1.5m 간다 그랬죠. 근데 증기는 10m에서 15m 간다 그랬으니까. 쾌감도는 당연히 증기 난방이 쾌감도가 떨어지죠. 온수 난방이 좋고. 그 부등호로 여기 넣어놓은 거잖아요. 설비비, 쾌적감. 설비비도 제일 비싸고 쾌적감이 제일 좋은 건 복사 난방이다. 그 다음에 온수, 증기, 온풍 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방열기 면적이 당연히 증기 난방이 작아도 되죠. 맞습니까?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열매 온도는 당연히 증기가 높죠. 102도지고. 그죠? 난방 지속 시간은 증기 난방이 짧죠. 금방 따뜻해지만 또 금방 식는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계속되죠. 광경이 당연히 증기 난방이 작겠죠. 설치 유지비는 증기 난방이 적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온수가 많이 들고. 왜 설비비 따지면 되잖아. 저 설비비 보면 증기보다는 온수가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설비비. 증기보다 온수가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난방부와 조정제에 보면 증기는 제어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했고, 그죠? 온수는 제어성이 좋다 얘기했고요. 습격작용이 스팀 해머링. 이게 뭐야? 증기가 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습격작용이라고 했지만 습격작용이라는 표현은 옳은 게 아니야. 습격작용이 뭐야? 물이 때리는 거잖아. 이건 증기가 때리는데 물하고 증기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지. 습격작용은 지워버리세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증기난방은 스팀 해머링이 생기기 때문에 소음이 큰 거고 온수는 소음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취급이 당연히 증기가 어렵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소음이 스팀 해머가 발생해서 소음이 크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간부식이 심하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아래 복사난방이요. 이미 이 복사난방을 다 설명했고 특징도 여기다 다 적었었어요.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면 바닥, 천장, 벽 등에 관을 매설하고 온수나 증기를 공급하여 그 복사에 의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방법이다. 이제 장점에 보면 실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여 쾌감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여기 보면 실내 상하 온도 차가 작다. 또는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천장하고 바닥하고 온도 차가 작아야 쾌적감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장하고 바닥하고 온도 차가 제일 적기 때문에 쾌적감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방을 자주 개폐하는 곳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개폐라는 게 열고 닫는다는 건데 내가 저기 8번 질문에 방을 개방시켜도 난방이 가능하다. 창이나 문을 열어놔도 난방 효과가 있다는 거야. 왜? 복사일을 이용하니까 전자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디귿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 방열기가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이프 코일을 방열기가 여기 보시면 이게 방열기가 여기서 열을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사난방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깔거나 이렇게 S자로 그죠? 벽에다 하거나 천장에 하잖아요. 이것도 열을 방출하는 기기잖아. 전열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바닥 속이나 벽 속이나 천정 속에 매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워버리라는 거야. 뒤에 문장만 알아야 돼.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 여기 좀 볼래요? 좀 어차피 한 김에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여기 창이 있고 실내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고 항상 열 손실이 큰 곳에 방열기를 둡니다. 문 앞에다 두면 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창 밑에 둔다 그랬어요. 이 창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방열기. 나중에 방열기 주변 배관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겠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자 하는 것은 이 실내 이 방열기 설치하는 게 이 방열기 면적은 바닥을 쓸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복사난방은 바닥 속, 벽 속, 천정 속에 넣어놓으니까 바닥을 최대한 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앞에 건 지우고 뒤에만.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적으므로 바닥면의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대류는 증기나 온수난방에서 대류 현상이 많이 이용하는 거지만 이건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 상승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쾌적감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천정이 높은 방의 난방도 가능하다. 복사열을 이용하니까. 이 다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 더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기 보면 실온이 낮아도 난방이 가능하다 얘기했죠. 바닥은 30도씨, 천장은 50도씨만 돼도 난방이 가능하다 그지. 실온이 낮아도 난방이 가능하다. 장점인 거죠. 여름층이 빠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보면 외기 온도의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이 소리가 그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증기난방은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제어성이 나쁘다 그랬죠. 거꾸로 온수는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그 제어성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복사난방도 3번에 이 빨간 선 넣었죠.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제어성이 나쁘다 이런 거죠.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시공이 어렵고 왜? 바닥 속, 벽 속, 천석에 넣어야 되니까 시공이 어렵고 설비비도 비싸죠. 이미 얘기 끝난 거지. 복사, 온수, 증기, 온풍이니까 설비비하고 시설비하고 쾌적감에서. 그 다음에 매입 배관으로서 고장 부위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고장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방바닥이 따끈따끈했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잖아. 그럼 방바닥을 다 뒤집어 까야만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고장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열 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층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 복사 난방의 종류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없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평균 복사 온도라는 게 나옵니다. 평균 복사 온도요. 거기 보면 MRT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사 난방에서 복사면을 포함한 실내 각 표면 온도의 평균 온도를 말한다. 초점은 키워드가 표면의 평균 온도. 여기다 밑줄을 좀 그려고 합니다. 건축 기사에서 시험에 등장된 내용인데 혹시나 몰라 체크한 거고 이제 그 아래 방열 패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아까 방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에다 파이프 코일을 매설한다고 했잖아요. 그 매설하는 배관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거기 없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지역 난방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다 지역 난방을 그렸다가 지웠는데 그림을 연상해 보면 알 거야. 어느 일정한 지역을 난방하려고 하는데 난방 장치는 다른 지역에다 해가지고 열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이란 특정 장소에서 다량의 고압 증기나 고온수를 만들어 도시 혹은 일정 지역 내 주택, 상가, 사무실, 병원 등 난방을 실시하는 여러 건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역 난방의 특징에 보면요. 장점이 대용량 기기 사용에 따른 기기 효율이 증대되고 연료비가 절감된다. 에너지 이용이 증대되고 건물의 유효 면적이 증가된다. 왜? 다른 지역에서 해갖고 열만 가져오니까 넓게 바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대기 오염이 감소되고 아까 내가 매연이나 진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제 그 아래 단점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비싸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각 건물의 용도에 따른 용량 제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가 길게 되므로 배관에 따른 열손실이 많다. 요 짐을 특히 잘 받아라 했죠. 아무리 단열재를 잘 씌워도 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면서 열손실이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고도의 숙련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다시 앞쪽으로 갈 겁니다. 357페이지요. 357페이지에 보면 난방 방식이 분리있고 그 아래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얘기가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난방 기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난방 기기에 보면 방열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방열기인 거죠.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기, 영어로 라디에이터. 그 가로 1번에 보면 모양에 따른 분류에서 주형 방열기, 벽걸이 방열기, 길드 방열기, 대리 방열기, 베이스보드 방열기, 관방열기 쫙 있는데 옆 페이지 마저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재료에 따른 분류도 나옵니다. 방열기 재료가 주철재도 있고 강판재도 있고 알루미늄 있고 그 아래 방열기 도해라고 하는데 방열기 표시기호라고도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을 3등분을 합니다. 원을 3등분해서 예를 들어 여기 숫자가 15가 써 있고 예를 들어서 로마 숫자 4가 써 있고 여기 650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요 맨 위에 있는 요 숫자는 섹션 수라고 합니다. 이 섹션 수를 갖다 우리가 절수 또는 쪽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방열기를 한번 넣어보면요. 요 방열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니플이라고 해서 니플이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섹션수, 절수, 쪽수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쪽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중간 좌측에 있는 것은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요.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 방열기 종류에 보면 주형 방열기 세주형 방열기 벽걸이 방열기 등등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주형 방열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주자가 기둥 주자야. 기둥이 서 있듯이 있다는 거예요. 주형 방열기는 로마 숫자를 써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3 시계 보면 이런 숫자 써 있죠. 4 5 이런 식으로요. 주형 방열기는 로마 숫자를 쓴다. 그리고 요 세주형 방열기는요. 요 세 다리 우리 그런 얘기해요. 조류는 다리가 가늘잖아. 세 다리. 얇은 창살을 세 창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얇은 이 기둥 주자니까 얇은 기둥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 아라비아 숫자 씁니다. 3, 4, 5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한 김에 맞아기는 벽걸이 방열기는 이 벽을 갖다 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벽걸이 방열기는 W로 표현합니다. 근데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방열기를 보통 창 밑에다 두잖아요. 근데 벽에다 걸어놨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가로형은 우리가 H자를 씁니다. 영어로 호리젠탈의 약자인데 우리 호리젠탈의 수평선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하고 하늘이 만나는 선이 있죠. 멀리 보면. 그죠? 수평선을 호리젠탈의 약자를 쓴 거고 이 세로형은 버티칼의 약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 로마 숫자 4자가 써 있으니까 4주형 방열기 이렇게 부르겠네요. 이해했나요? 요 오른쪽에 다시 넣고 오른쪽에는 방열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면 높이.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방열기의 높이가 650이다 이거야. 여기 580 써 있으면 이 높이가 580이라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6, 2, 9 들어온 유체가 들어오는 구멍 이런 거죠. 유입관이라고 하면 관을 쓰기도 해요. 요거는 유, 출, 관. 여러분이 관으로 해야 더 이해가 빠를 거니까. 그럼 이 뜻이 이런 거예요. 들어가는 구멍이 요 증기가 됐던 온수가 됐던 들어가는 구멍이 2분의 1인치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1인치는 센치로 표현하면 이게 2.54cm야. 1인치가. 그러면 여기 2분의 1 1인치니까 이거의 반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요 들어가는 구멍이 2분의 1인치라는 거야. 나가는 구멍도 얼마요? 2분의 1인치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볼 줄 다 아는 거야. 이제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5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방열기 도해라고 있는데 그 지문에 원을 평행선으로 3등분하여 중앙에는 방열기 종류와 높이 표시하고 상단에는 섹션 수를 하단에는 유익관과 주는 관계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좌측에 있는 동그라미를 바로 보자고요. 맨 위에 숫자가 15 써 있으니까 쪽수가 섹션 수가 15개네. 그죠? 그 중간 좌측에 로마 숫자 3자가 써 있으니까 3주형 방열기네요. 높이가 650이고요. 20A라고 있나요? 이게 A가 관에 굵기일 때 20mm 이런 뜻이야. 들어가는 구멍이 20mm, 나가는 구멍이 20mm 이런 뜻인 거야. 이해했나요? 그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숫자 3이 써 있죠. 섹션이 3개라는 거야. 그 중간 좌측에 보면 W 써 있나요? 여기 보면 W가 무슨 방열기예요? 벽걸이죠. 그 오른쪽에 V 써 있죠. V는 뭐예요? 세로형이죠.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착하지? 여기 좀 보세요. 벽에다가 방열기를 붙이는데 섹션이 몇 개라고요? 3개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W가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20A, 20A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구멍이 20mm, 나가는 구멍이 20mm란 뜻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처럼 나처럼 그냥 숫자만 써놨다. 그러면 인치 단위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하나만 더 해본다면 그럼 이게 무슨 방열기예요? 3세주형. 3세주형 방열기죠. 맞아요? 이 높이는 얼마요? 580이죠. 섹션이 18개 있는 거고요. 이런 쪽수가. 그죠? 들어가는 구멍이 4분의 3인치, 나가는 구멍이 4분의 3인치 이런 뜻인 거예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전 페이지 359페이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방열기 라디에타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주형 방열기, 이주형 방열기, 삼주형 쫙 있고 벽걸이 가로형 세롱 있고 길드 방열기, 대류 방열기, 베이스보드 방열기, 관 방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아래 그림을 보세요. 주형 방열기 보면 이주형, 삼주형이라는 게 있죠. 이주형은 기둥이 세로로 된 기둥이 2개 있는 거야. 삼주형 그럼 그 세로로 된 기둥이 3개가 있는 거야. 이해했나요? 여기 좀 볼래요? 모른다는 눈빛이 있어서 여기 가운데 비어 있어요. 그럼 기둥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럼 기둥이 하나, 둘, 3개죠. 3주형 방열기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3주형은 기둥이 얇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혹시 고민할까 봐 소개해 주는 거야. 이제 옆에지 가보면 재료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주철제 방열기, 강판제 방열기, 알루미늄 방열기. 먼저 주철은 우리 배관제를 배웠죠. 안 배웠나요? 주철이 시골에 가보면 시커먼 가마솥이 주철이라고 그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사무실이나 학교 창 밑에 보면 방열기 있잖아. 그게 주철로 되어 있는 거야. 주철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내식성이 크다. 잘 썩지 않잖아요. 그죠? 압축력에도 강하죠. 대신에 충격에 약하죠. 인장 강도가 약하고. 처음 들어봤다는 눈동자들이 있어요. 뭐 결석을 했거나 땡땡이를 쳤겠죠. 그러면 나머지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건 이 주철과는 내식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한번 보자고. 주철제 방열기요. 니프를 이용하여 여기 이 섹션과 섹션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니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 사전 찾아보면 젖꼭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연결시켜 주죠. 그게 니플입니다. 연결고리고요. 그 다음에 니플을 이용하여 섹션을 조합한 방열기로 내구성이 우수하나 주로 저압증기용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잘 썩지 않으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내식성이 크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다음에 이제 강판제 보일러요. 발열 효율은 좋으나 수명이 짧다. 우리 강판이라는 게 쇠잖아요. 쇠는 내식성이 작아서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앞에 발열 효율이라고 그랬죠. 발열 효율이라고 쓰는 잘 안 알고 방, 열, 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열을 방출하는 비율 이런 뜻인 거야. 방열율. 여러분 제가 좀 풀어서 써놓은 건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방열율이다. 그럼 여기 좀 볼래요? 이 스틸관 쇠는요 열을 잘 방출해. 그래서 고온순환방에서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죠. 강판제 보일러와 밀폐식 팽창 탱크 쓴다. 강판이 쇠잖아. 열을 잘 통과시켜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주철제는 아까 그 소리가 있는데 이 주철은 방열율이 낮아요. 열을 잘 방출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야. 내식성은 크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 서로 반대잖아. 주철은 내식성이 크고 그 강판제 내식성이 작잖아요. 그리고 강판제는 방열율이 높죠. 근데 주철은 방열율이 낮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제 방열기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보면 얼지 말라고 겨울제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방열기. 그 아래 방열기 도해는 얘기됐고 이제 맨 아래 방열기의 방열량과 응축 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표준 방열량 지문을 보면요. 열매 온도와 실내 온도가 표준 상태일 때 방열기 1제곱미터당 1시간 동안의 방열량을 말한다. 그래서 증기는 102도, 온수는 뭐 80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 보면 표준 방열량이라는 게 나와 있죠. 0.756kW. 증기는 0.523. 다 얘기된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응축 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응축 수량.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여기에 보면 복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증기 주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스위블 이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방열기 밸브, 여기가 방열기 트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는 애우게 자연적으로 암기가 될 거야. 지겹게 반복할 거니까 중요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속에 증기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에너지를 방출해서 난방을 하죠. 그럼 증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식으면 차가운 물로 바뀌잖아요. 식으면. 그러면 요 방열기, 예를 들어 요 길이가 1m, 요 길이가 1m. 이걸 갖다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방열기 1제곱미터당 응축수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그게 응축수량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문에 가열된 증기가 식어서 발생된 물을 응축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QC는 응축수량은 그랬죠. L분의 Q 이렇게 되는데 L은 증발 잠열 그리고 Q는 방열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옛날 단위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미리 아까 표준 방열량이 여기 있죠. 온수는 0.523kW, 증기는 0.76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아까 이렇게 썼어요. 450 kcal per 제곱미터 hour. 이거는 650 kcal per 제곱미터 hour다. 기억납니까? 오늘 한 거예요. 오늘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응축수량이요. 여기다 할까요? 응축수량은 이게 증발 잠열분의 표준 방열량을 증발 잠열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옛날 단위로 보면요. 예를 들어 증기난방은 650 kcal per 제곱미터 hour예요. 증발 잠열은 539 kcal이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650, 539로 나누면 이게 1.20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건축에서는 소수점 세 단위에서 5보다 크면 반응시켜서 이게 약 1.21kg만큼의 응축수를 만들어내요. 내가 이 소리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을까 여러분이. 근데 지금은 표준 방열량이 얼마야? 이게 지금 증기난방 얼마예요? 0.756kW다 이런 얘기지. 숫자만 바뀌어. 결론적으로 증발 잠열을 또 나눠주면 똑같이 1.1이 나와. 똑같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내가 원하는 건요. 1제곱미터당 응축수가 1.1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자체로도 건축기사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방열 면적이, 이 면적이, 열을 방출하는 면적이 예를 들어 1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10제곱미터일 때 응축수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1에 10배 하면 10제곱미터니까 12.1kg만큼의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개념 잡혔고 이제 응축수량이라는 그런 거고 그 아래 이제 상당 방열 면적 구하는 게 있고 그 아래 방열기 절수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좀 볼래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상당 방열 면적. 요 상당 방열 면적을 약자로 EDR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시험에 보면 EDR을 구하시 이렇게도 나와. 그 다음에 방열기 절수 구하는 게 있는데요.
온수 난방일 때, 증기 난방일 때.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온수 난방은 이게 표준 방열량이,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 얼마죠? 0.523kW죠. 분의 HL로 계산합니다. 이 HL은 손실 열량이야.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증기 난방은 표준 방열량이 0.756kW HL로 계산합니다. 요 HL이라는 게 난방, 부하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손실, 부하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방열기 절수 구하는 거는 0.523A분의 HL로 계산하고, 증기 난방은 0.756A분의 HL로 계산하는데, 요거 보세요. 이 식하고 방열 면적 구하는 식하고 절수 구하는 식하고 차이점이 요 A만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요거 A가 도대체 뭐냐? 방열기 한 절당, 한 절이 뭐야? 이거 섹션이죠. 요 하나를 절수, 쪽수, 섹션수라고 하잖아. 그죠? 방열기 한 절당 방열 면적, 얼마만큼의 열을 방출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 주어집니다. 계산식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 0.18이라든가 0.23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요거 증기난방 0.71 곱하기 0.28 또는 0.23 분의 난방부하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러분 책은 따로 어떻게 됐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시계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상당 방열 면적 증기는 0.76분의 HL, 온수는 0.523분의 HL. 그 아래 방열기 절수도요. 거기 보면 네모박스 방열기 절수는 표준 방열량분의 곱하기 일자리 면적분의 손실량, 난방부하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 아래 증기난방은 0.76 곱하기 A분의 HL, 온수는 0.523 곱하기 A분의 HL이다 이거죠. 그 아래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단위에 따른 표준 방열량이라고 1kW가 1kJ/s고 3600kJ/h다. 그 다음에 따라서 표준 방열량 다음과 같이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증기는 0.756, 온수는 0.523.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그 오른쪽에도 kJ/h 제곱미터당 하면 2730, 1890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제 그 아래 방열기의 시공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다가 해보자고요. 원래 대학교 전공 서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열기 주변 배관이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아까 그림 그렸던 걸 그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창 밑에 방열기를 이렇게 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열을 두는데 이 벽으로부터 뛰는 게 5에서 6cm, 밀리로 하면 50mm에서 60mm 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냉장고를 벽에 딱 안 붙여 띄워두잖아요. 대류 현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공간이 띄어져 있어야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참고로 시험에 잘 안 나죠. 이 바닥으로부터는 한 10cm 정도 뜁니다. 바닥에서 위로. 이제 그 지문의 1번에 보면 설치 위치는 열 손실이 가장 큰 외기에 면한 창문 아래 벽 5에서 60mm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이 방열기는 열 손실이 큰 곳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 앞에 두면 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벽 밑에 둔다, 창 밑에 둔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한 개의 방열기 절수는 15개에서 20절 정도가 적당하며
절수가 많을수록 난방 부하는 커진다.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3번에 온수 난방은 유입 간격과 유출 간격이 같으나 증기 난방은 유입 간격과 유출 간격이 적게 한다. 여기 좀 볼래요? 빨리요. 4도씨물이 100도씨로 가열되면 체적이 4.3% 증가하죠. 근데 우리 100도씨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면 체적이 1700배 늘어나잖아. 엄청난 차이죠. 그럼 증기가 식었어. 식으면 1700배 줄어든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증기는 들어가는 유입관하고 복기관의 구멍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기난방 같은 건 나가는 유출관의 지름이 작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온수는 들어가는 유입관하고 나가는 유출관이 거의 같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소리를 거기 써놓은 겁니다. 다시 지금 보면 온수난방은 유입간격과 유출간격이 같으나 증기난방은 유입관보다 유출관이 작게 해야 된다는 거. 왜? 1700배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옆에 계속됩니다. 방열기의 배관은 열에 의한 배관의 신출을 고려하여 유입관과 유출관의 수입을 임한다. 아까 몇 번 그랬죠?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수입을 되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대단한 인내력으로 내가 합니다. 한의사 그러더라고. 가족이 이렇게 한의사 칭찬하는데 원래 성격이 불같은데 지금 뛰는 거 보면 인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증기중간에서 방열기로 신축임을 설치하는데 이게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하는 요 이음을 우리가 수입을 이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급탕설비에서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5번에 유출관에는 방열기 트랩을 부착하여 응축수 유출이 용이하게 한다. 여기요. 여기는 방열기 밸브, 여기 출구에는 방열기 트랩을 둬가지고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야 되죠. 요 방열기 트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이 좀 더 있어요. 방열기 주변 배관에서. 여기 좀 볼래요? 이 방열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려는 없지만 적당한 기울기를 둬야 돼요. 난 눈에 띄게 극경사 두는 거야. 그럼 증기가 이 속을 돌아다니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면서 난방하죠. 근데 여기 이 방열기 출구에 보면 방열기 트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방열기 트랩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거잖아. 그럼 응축수가 일로 잘 흘러내려와야죠. 맞아요? 적당한 구배를 줘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를. 아직 그 다음에 이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라 그랬죠. 아까 무슨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도 상부에 둬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근데 중력한수식이나 기계한수식은 꼭 공기 빼기 밸브를 두지만 진공한수식은 공기 빼기 밸브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합하면 되고 이제 그 아래 난방용 부속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여러분 책이 지금 왔다 갔다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혹시나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보면 여기 361페이지 할 거고 할 차례다. 그리고 뒤에는 나중에 나갈 때 이미 얘기했다라고 좀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애쓰셨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